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러시아 얘기를 해볼 텐데 러시아가 뭐 이런저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팔지 말라, 원유 팔지 말라고 해도 이제 몰래 판다는. 그 말은 몰래 누가 산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라고 뭐 나쁜 원유인가 좋은 원유지. 싸면 뭐 땡큐 하면서 이제 사감 나는데 그런 몰래 파는 함대가 한반도 주위를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 러시아산 석유, 일리걸 크루드 오일을 그렇습니다. 파는 그 이른바 보부상들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주변에도 꽤 많다고 해서 김상훈 기자님. 요즘 러시아는 어떻게 석유를 팔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맞습니다. 그렇게 부르나 보죠? 그림자 함대? 네, 다크 플릿이라 그래서 전 최근에 조금 재밌게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올해 그 러시아의 국방비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28% 정도였습니다. 아, 전체 예산에서. 예산에. 근데 내년에는 32%로 늘려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린 건데, 아니 얘네들이 기름도 잘 못 판다는데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올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서방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원유를 못 팔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해상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그 해상 수출. 이거는 서구 선진국들이 보험 시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 그 원유를 해상으로 나를 때는 우리가 보험 안 해줄 거야. 못 팔아. 그런 다음에 그거 아니고도 보험 들고 팔 때에도 이제 가격 상한제. 배럴당 60달러에 묶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재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는 건데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예. 이게 그 돈을 굉장히 러시아에 많이 벌어다 주고 있는 건데 이 그림자 함대가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먼저 선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적은 선주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선박을 어디에 등록시키냐에 따라서 이 선박의 국적이 정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선주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선박을 운행하는 데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따르잖아요. 선박끼리 뭐 부딪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충돌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 환경 오염 문제 같은 것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관리하는 기구가 UN 밑에 있는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IMO. 근데 이 UN 기구에서 배 같은 경우에는 공해상, 그러니까 영토권이 아닌 데를 떠다니기 때문에 이 해사기구가 다 규율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별로 다 나눠줍니다. 회원국들에게 니네들이 잘 관리 좀 해줘. 너네들이 등록한 배들을 어떻게 맞습니다. 다니는지 잘 감시해. 그렇죠. 그래서 각 국가에 있는 뭐 해수부 같은 그 해사 당국들이 IMO의 규율에 따라서 선박을 관리하는 구조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안전 설비는 잘 갖췄는지, 규정은 잘 지키고 있는지, 뭐 보험은 잘 들었는지, 그런 다음에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자동 식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IMO 규율에 따라서 500톤 이상급 되는 선박들은 모두 다 이 자동 식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배가 계속 혼자서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만 보면 얘가 무슨 배구나 딱 알 수 있게. 그렇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강아지 식별 아이디 카드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그 자동 식별 시스템에서 신호를 계속 보내면 위성에서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배는 어떤 배고 국적이 어디고 누가 타 있고 선원들은 누구고 그다음에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고 뭘 실었는지 이런 것들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예. 이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밤중에 배가 안 보일 때도 충돌 사고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더더군다나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그 공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그럼 이 관할권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박은 선주의 국적이 아니라 그 선박이 등록돼 있는 나라의 국적으로 하는 건데 예. 근데 문제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그 원유 수출을 하지 못하게 제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선박은 기름을 싣고 가서 기름을 팔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러시아는 그래서 아이디 카드를 바꾸면 되겠네. 식별을. 나 맞습니다. 러시아 아니고 나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배인데 어. 이제 다른 나라 배로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그럼 되겠네요.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파나마, 라이베리아, 러시아도 있기는 하지만 뭐 마샬 제도, 몰타, 그다음에 가봉, 뭐 라이베리아도 있었지만 뭐 쿡제도 이런 곳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는 나라들. 그렇죠. 사람들이 신경이 별로 쓰지도 않지만 그쪽 당국에서 이쪽 그 배를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규율할 수 없는 나라들로 국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서방의 제재 예.
이 제재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못하는 국가들로 국적을 바꿔버리니까 그냥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선단이 이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아니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몰타로 이름을 갈아 끼웠다고 해봐요. 네. 몰타 여권으로 만들었어. 네. 근데 기름을 팔려면 어딘가에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조선이. 그렇죠. 그럼 네 몰타 아닌데? 네 러시아인데?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선원의 국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니까 러시아 이게 이 뭐지 기름이 러시아 기름인 경우 본인들 들어가서 아 이건 성분을 봤더니 러시아 기름이 맞구나 그럼 제재를 맞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우린 몰타야. 그러면 그렇죠. 그냥 몰타인가 보다 하고 맞습니다. 넘어간다. 진짜 허술하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림자 선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항구에 들어가서 기름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해상에서 떠다니다가 이제 예. 배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사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 공해상에서 그 기름을 나눠줍니다. 기름을 옆통으로 환적하는 거죠. 옆통으로 보내죠. 그래서 항구에 들어가서 굳이 이렇게 니네 진짜 몰타 선박이라고 하는데 진짜 몰타 선박이 맞냐 이런 것들의 그 어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이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팔 수 있는데 예. 특히나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식별 장치라고 하는 게 의무화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자동 식별 장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 그림자 선단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식별 장치를 꺼버립니다.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동 식별 장치가 있게 되면 사실 얘가 몰타 선박이든 어디 선박이든 움직이는 거 보면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아, 얘는 왜 중간에 떠 있지 계속? 얘는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멈춰 있네. 그리고 뭐 다른 배랑 만나 있네. 둘 다 유조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환적을 하고 있네. 보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러시아 그 뭐랄까 기름을 팔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네. 동선 같은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자동 식별 장치를 꺼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맹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스텔스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동 식별 장치를 꺼버리거나 혹은 자동 식별 장치의 신호를 이제 교란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통한 그런 감시망도 다 피해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네요. 끄면은 얘 껐어요. 끄면은 뭔가 어디선가 알람이 울리도록 만들어야지. 범죄를 하고 있는데 내 아이디식 마치 그냥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잠깐 껐다가 옮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무태 사는 사람들의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건데 바다는 공해잖아요. 관할 건이 없습니다. 무태산 이런 마인드가 요만해. 무태 사는 놈 같으니라고. 꺼버리면 당연히 얘가 뭔가 범죄를 저지르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공해상이기 때문에 가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끈들. 그렇죠. 끈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해상에 해적들 많이 있잖아요. 그 해적들 우리가 직접 위해를 가하기 전까지는 뭐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 IMO 규약에는 요걸 끌 수 있는 유일한 그 조항이 하나 있기는 해요. 해적들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때는 이 자동 식별 장치 신호가 계속 나가게 되면 해적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만 끌 수 있다. 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쁜 짓 하는 배들은 되게 많이 끄고 다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북한 선박들도 다 이 AIS라고 하는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다닙니다. 아,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2022년 초만 하더라도 러시아 그 이게 유조선이거든요. 러시아가 수출하는 유조선에서 이제 이게 그 회색이 뭐랄까, 뭐고 빨강이 뭐예요? 회색이 보험을 든 제대로 등록이 돼 있는 선박들로 그 수출한 원유의 양. 빨간색은 그림자 선단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야매 비공식 수출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꾸린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거 591척쯤 된다. 예. 그다음에 키우 경제대학의 KSE 연구소 여기가 굉장히 그림자 선단을 많이 추적하기로 유명한 연구소 같은 데인데 예. 여기는 한 435척쯤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핀란드의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월간으로 계속 보고서를 내는데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의 대략 80%가 이 그림자 선단으로 운반이 된다. 알겠습니다. 뭐 제재를 하니까 몰래 팔아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저거를 사가는 데는 중국? 몇 번 하든 많이 이런 알려져 있죠. 데가 많이 중국, 인도가 뭐 사가는- 압도적으로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뭐 그림자 선단은 너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상관없는데 요 이야기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림자 선단이 자주 다니는
바닷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데니시 해협. 이게 덴마크 해협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도보 해협. 그다음에 스페인 옆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 그다음에 수에즈우나 바벨 만데브 해협. 여기 보시면 이게 대한 해협입니다. 코리아라고 써 있네요. 네. 저게 뭐 그래프가 뭐예요? 저 합친 금액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체 금액인 거고 네. 이 그 옅은 예. 푸른색이 합법적으로 하는 아, 그림자 선단이 많다는 뜻이네. 이 그림자 선단이 짙은 푸른색이거든요. 예.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해협 앞으로 이 그림자 선단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코리아 하면 대한해협이고 말라카 하면 말라카 해협이고 맞습니다. 아 터키 하면 터키 해협이고 그렇죠. 아, 이게 당연히 중국이 많이 사가니까 잠깐 슬라이드 러시아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삥 한반도로 돌아서 중국으로 간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원래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러시아는 중국에다 석유 팔 땐 저렇게 팔았군요. 저렇게도 팔았고 한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그렇게 팔았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리걸한 방식으로 팔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한국이랑 그 일본 이제 그 수출선이 잘리니까 예. 여기 하는 양은 보시면 비슷한데 이제 이게 불법이 시베리아 많아졌다. 동부 해안에 있는 파이프라인이에요. 물론 예. 중국으로 들어가는 선이 있긴 하지만 충분한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 수출 터미널에서 그림자 선단에 기름을 싣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야.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대한해협을 많이 지나게 되는데 아우, 진짜 저거 우리가 사줬으면 얼마 좋아. 저게요, 저게 우리 저 롯데가 어려워진 게 롯데 케미칼이 돈을 못 벌어서 그렇게 된 거라잖아요. 네. 근데 롯데 케미칼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중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싸게 만드는 바람에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원래 설비도 많은데 근데 중국이 어떻게 싸게 만들어라고 했더니 원료를 러시아에서 사다 쓰니까 기본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높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 밖에서 석유 사다가 공장 돌려서 만드는 건 아이고 똑같은데. 지나다니는데 우리도 좀 사면 안 됩니까? 어차피 한반도로 그냥 쑥 지나가는데 우리도 중간에 가서 미국이 뭐라고 하잖아.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살 수는 없고 그러면 가격 상한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가격 상한제가 $60잖아요. 60달러 이상으로는 사지 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60라고 하면 그 $60 안에는 수송비랑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 $60로 잘라야 될 근데 거예요. 러시아는 아마도. 그렇게 안 팔지. 그러니까 그림자 선단으로 많이 파는 거죠. 중국은 조금 더 비싸게 사주나 보죠. 그렇기도 하고 그림자 선단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그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다 오래된 배들이에요. 예. 이게 보통 선박 같은 경우에는 큰 화물선은 15년 이상 되면 그냥 해체를 앞둔 선박이라고 해서 보통은 보험을 안 들어주거나 혹은 보험을 들어주더라도 할증료가 많이 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기름을 사올 때 수송비나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돈이 그 기름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중고 시장에서 15년 이상 된 선박들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저걸로 어차피 쓰려고 어차피 보험 그렇죠.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 수송비가 많이 들지 않고 예. 보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사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 상한선이 $60보다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예. 뭐 수송비나 보험료가 안 들어가고 러시아가 바로 배달을 해준다라고 하면 $65 주고 사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예를 들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지금 한반도 해협을 쭉 지나가가지고 중국에 팔았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문제예요, 그게? 그게 사실 우리한테 문제는 아닌데 예.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 그러니까 오래된 배라는 거잖아요. 예. 이 오래된 배이다 보니까 사실 기름 유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이게 유조선이 터지는 건 아니고 그냥 새어 나오는. 그래서 사실 이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폴리티코라고 하는 매체에서 이제 예. 본인들이 이제 영국 그 해양 경찰이랑 봤더니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한 25km 정도의 검은 띠가 있더라. 이게 우리가 봤더니 러시아 그림자 선박에서 나온 기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뭐랄까 흘러 있던 건데 예. 사실 이거는 그냥 흘러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면 사고가 난다 했을 때 예. 근데 그런 경우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바닷길이라고 하는 게 도로처럼 좁진 않습니다만 예. 한밤중에 산길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예. 산길에서 이제 불을 끄고 운행을 하는 차가 있다라고 하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럴 수가 그 있잖아요. 식별 장치를 끄고 다니니까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맞습니다. 식별 장치를 끄고 다니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뭐 한 근 20년 내에 그 중국 선박이랑 충돌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뭐 예. 예를 들면 진형호 같은 경우. 한국에 있는 그린 로즈라고 하는 그 화물선이랑 2007년도에 한번 부딪혔었는데 그때 진형호가 받고 난 다음에 화물선이 뒤집어지고 그 화물선에 있던 선원들 다 죽었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진형호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네. 그때 사고의 원인이 뭐였냐면
꺼놨습니다. 이 자동 식별 장치를. 아, 그것도 몰래 들어온다고. 어떤 이유로 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식별 장치를 끄는 순간 사실 화물선이나 이런 것들 밤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늦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최근에 말레이시아 말라카이에서 그림자 그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배랑 그 싱가폴 국적의 선박 나프타를 실었던 선박인데 부딪혔던 사고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자 선단 배는 도망갔습니다. 아이고야. 본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표류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예. 그리고 하루 뒤에 말레이시아 당국이 잡히긴 했지만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타버린 거예요. 아하. 근데 다행인 건 얘 유조선도 아니었고 터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 만약에 그림자 선단 그 유조선이 터졌다고 하고 아이고. 그 배에 기름이 잔뜩 실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대형 사고지. 그럼 굉장히 큰 사고가 벌어지는데 예. 문제는 그림자 선단은 사실 소유권도 불명확하고 국적 자체도 예를 들면 뭐 국제도 뭐 마샬제도 이렇게 돼 있으면 아 그러면 이 책임을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럼 열심히 뭐 단속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너희 막 이렇게 다니면 안 돼. 근데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게 공해상이에요. 누구의 땅도 누구의 바다도 아니니까. 맞습니다. 어. 사실 가끔씩 그 중국 그 북한 배를 미국이 뭐 납포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도 공해상에서 잡은 게 아니라 보통 저희 영해에서 잡거든요. 예. 최근에 한 7월쯤에 났던 기사 중에 하나가 러시아 함대랑 그 중국의 함대가 대한해협에서 만나서 순찰 기동 훈련을 했다라는 그런 그 뭐랄까 뉴스가 있었어요. 예. 얘네들이 대한해협에 와서 왜 그 합동으로 순찰 훈련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일종의 이런 것들의 일환인 건데 공해상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보험 안 든 애들은 지나갈 수 없어. 그 자동 식별 장치 끈 애들 지나갈 수 없어. 이런 것들을 관할 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잡아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할 수가 없다.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해상이기 때문에. 요. 그냥 우리도 이거 공해상이지만 여기를 지나려면 통행세를 내시오. 그게 어딨습니까? 공해상 지나는데. 저희가 해적도 아니고 이상해. 소말리아 해적도 통행료를 내라고는 안 해요. 너무 위험하니까. 아, 물론 안 되는 거 저도 아는데. 나는 해적이고 너는 피해자니까 자 믿는 거 내놓고 가 그러는 거지. 근데 진짜 위험하다, 근데. 다만 그 대한해협이 좁기 때문에 네. 그 일본과 우리나라 정확히 획정은 안 돼 있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들이라서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선주나 그 선박의 회사에게는 그 어떤 그 환경 오염의 책임을 물어서 우리나라 사법 당국에서 기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 할 수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도 불명확하고 굉장히 그런 나라들의 국적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과연 그 책임을 누군가한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보시면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대한해협에 떠다니는 유조선이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러시아 수출 항구예요. 여기에 유조선들이 모여 있잖아요. 얘들이 아마도 뭐 그림자 선단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아 그렇게 막 좁아 보이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화물선이랑 같이 겹쳤을 때는 이렇게 대한해협이 트래픽이 아이고야. 많아요. 엄청나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박들이 만약에 뭐 굉장히 많이는 안 다닌다고는 하지만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지나가다가 만일에 부딪히기라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한 거네요, 이거. 아, 참네. 근데 뭐 불이라도 켜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고 벌어진다고 해도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조금 답답한 거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니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어찌됐든 해야 한다. 마음의 준비라기보다는 우리도 뭔가 조금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지 또 이걸 계속 모니터링하는 어떤 민간 NGO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서 사실 우리 앞바다인데 그래 언제든지 새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위험하네. 그래서 뭐 이태리라든지 뭐 정확하게 통계 수치로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서는 그 그림자 선단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선박 사고가 한 50건이라고 하는 곳들도 있고 예. 7곳이라고 하는 곳들도 있고 왜 그다음 그림자 선단이라고 부를까요? 이제 안 잡히는 거죠. 아, 그림자처럼 그림자. 모르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 거인지도 모르고 뭘 실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파는지도 모르고 하기야 뭐 세계 정부가 있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일일이 보고 하라 마라.
대륙붕 연장선을 주장해. 그래도 우리 EU처럼 영해가 엄청 넓어. EU처럼 굉장히 큰 덩치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냐면 계속 제재를 해왔는데 예. 우리가 봤더니 이 선박은 그림자 선단이네. 그럼 제재 리스트에 계속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봤더니 그림자 선단에 기름을 사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네. 그럼 걔네들도 계속 그 제재 리스트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야. 네,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거 할 수 있을 만큼의 덩치가 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무슨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한테 이런 게 좀 확인이 많이 되면 러시아한테도 좀 항의도 하고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공해상이라서 항의를 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뭐 귀뚱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가 요즘 팔고 있는 원유의 반이 중국으로 간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대략 3분의 1 정도 넘게 인도로 가고. 그렇죠. 근데 러시아에서 나오는 원유는 다 그 길 지나가겠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른 뱃길이 없네 보니까. 절반이 글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러시아 그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송유관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송유관이라고도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이 백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야. 오. 이런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 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괜히 불안만 하고. 근데 돌아만 다니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옆집 피자 시켜 먹는데 오토바이 소리만 시끄럽게 들리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근데 엄청 불안해. 언제 사고 우리 애 날지 몰라. 공부하는데 옆집에서 자꾸 피자 시켜 먹으면서 시끄럽게. 오토바이 소리 시끄럽게 들리는 거네. 근데 보험도 없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김상우 기자님. 재밌는 주제 재밌었어요. 희한한 얘기였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